기후위기와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강의를 할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이유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에 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3년도에 세계기상기구가 이 세계의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전 세계의 산 꼭대기에서부터 깊은 바다까지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기후변화가 왜 이렇게 심각한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인간이 뿜어낸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1850년에서 1900년도의 평균에 비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도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쭉 올라가는 이 지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살펴보시면은 1960년대를 기본으로 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작금의 기후 위기는 최근에 100여 년 이내에 상당히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의 기후 체계의 변화를 일으켜서 극단적인 폭염이라든지 또는 태풍의 강도가 강해진다라든지 또는 가뭄이 극심해져서 인간의 힘으로 끄기 어려운 산불이 번진다라든지 또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장면은 투발루의 외교부 장관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연설을 어디서 하고 있죠? 바닷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육지였던 곳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로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 투발루가 얼마나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도에 수도권에 급격히 단기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이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기도 했고요. 2023년도에는 오송 지하차도에서 버스가 물에 잠겨서 이 많은 분들이 사망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기후위기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특히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라든지 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약자들에게 더 큰 위기가 닥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정의한다면은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 패턴이 크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그 원인이 되는 건데요. 표를 보시면은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대까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인지한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기후변화 협약을 맺어서 각각의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결론적으로는 배출량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 까만색 부분을 보시면은 온실가스 중에서도 우리가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의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또는 농업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벤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장에서는 불화가스류가 배출이 되는데 이 불화가스류도 상당한 온난화 지수를 갖고 있는 온실가스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전 세계 80억이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이렇게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 기온을 계속 올리는 일을 하겠죠.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안전도 담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 기온을 어느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씨 가까이가 올랐는데요. 2018년도에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약에서는 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 오르면 안 된다. 지금 1.1도씨가 올랐으니까 1.5도씨 이상 오르면 안 되니까 지금 그 차이는 0.4도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가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2도씨가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1.5도씨만 올라도 전 세계 바닷속의 산호초가 70에서 90%가 소멸이 되고 2도씨가 상승하게 되면은 전 세계 바닷속의 산호초가 99% 이상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99% 이상의 산호초가 소멸된다는 것은 바다 생태계, 해양 생태계가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가 오르게 되면은 북극에 떠 있는 이 거대한 해빙이 100년에 한 번씩 녹아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나마 100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복원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습니다만은 2도씨가 상승하게 되면은 10년에 한 번씩 북극의 해빙이 모두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1.5도씨와 2도씨의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씨 이하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합의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보고서의 이 추세선을 한번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연도가 있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이 높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의 추세선을 보게 되면은 2030년대 중반이면은 1.5도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2030년대 중반이면은 이 1.5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화석에너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1.5도씨 마지노선을 2030년 이전에 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24년이니까 2029년에 우리가 1.5도씨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10년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금은 중요한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행동하는가가 중요한 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어진 선 1.5도씨를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용어가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소 중립이란 것은 인간이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더 이상 뿜어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순 배출이 제로인 건데요. 이 얘기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배출량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아예 뿜어내지 않는 방법이 있고 최소한으로 뿜어내도록 하고 이 뿜어낸 것을 흡수하거나 제거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뿜어낸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은 숲이 흡수하거나 또는 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포집해서 땅속에 저장하는 건데요. 이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게다가
숲이 흡수할 수 있는 양에 비해서 우리가 배출하는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플러스하는 배출량은 너무 많고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양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핵심은 배출량을 줄이는 것. 배출량을 줄이는데 얼마만큼 줄인다? 제로에 가깝도록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양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에서 아까 가장 많은 부분이 이산화탄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많이 배출이 되죠? 바로 석유와 석탄과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했을 때 가장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화석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을 우리가 적어도 몇 년 안에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강의 주제가 2050 탄소 중립이잖아요. 그 얘기는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 그래프는 우리 인간이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800년대부터 2021년까지 맨 아래쪽에 깔려 있는 이 황토색 부분은 우리 인간이 최초로 에너지를 사용했던 화석 에너지를 연소했던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1850년대부터 석탄이 등장하고 석유가 등장하고 가스가 등장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1차 에너지의 77%가 석탄, 석유,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탄, 석유, 가스를 태우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이걸 보시면은 우리 인간이 화석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1950년에서 2021년, 2000까지 지금까지 약 한 70년 정도의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70년 시간 동안 소비량이 늘어만 왔는데 이걸 탄소 중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 이 까만색 그래프의 경로가 보이듯이 2050년도에는 거의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75년생인데 이 경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75년도에 사용하던 양,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 소비량이 급격히 늘었죠. 그런데 이 기후위기에 직면해서 이 급격히 늘어난 소비량을 급격히 줄여가서 2050년에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1975년도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19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2,587만 대입니다. 자,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동하면서 타는 자동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교통 영역에서의 탄소도 중립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기차나 수소차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와우, 우리가 2023년에 2,587만 대의 차량을 갖고 있는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2,500만 대 가까운 차량을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0여 년 동안 우리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편리함을 누렸는데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풍요로움과 소비를 계속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동차 수요를 줄이고 공공교통을 늘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전기차로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금의 석유로 달리는 차량에서 전기차로 생산을 바꾸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2023년도에 기후변화에 관한 6차 보고서를 내면서 이 문장을 아주 중요한 최고의 문장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신생아 아기가 태어났을 겁니다. 이 태어난 아기가 2050년이 되면은 청년이 되겠죠. 이 태어난 아이가 청년이 됐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이 몇 도씨가 상승했을지는 이 아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태어난 아이가 몇 도씨 상승한 지구에서 살게 될지, 그리고 오늘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탄소 중립이란 것은 앞으로 30년 이내에 지구 전체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 온실가스 중에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에너지를 태우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앞으로 30년 안에 석유, 석탄 가스를 거의 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전 세계의 150개가 넘는 국가와 그리고 전 세계의 매출액 기준으로 1000개가 넘는 이 기업들이 이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미국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2050년도에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독일은 2050년이 아니라 2045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잡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국도 2020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1990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0 아래로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그어진 그래프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숲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배출량은 많고 흡수량은 작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것은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흡수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출량을 흡수할 수 있는 만큼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는 최고 높은 산 꼭대기에서 가장 아래로까지 내려가는 경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 줄어든 시점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IMF 때 줄었고요. 또 한 번은 코비드-19, 코로나 시기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코로나와 IMF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산업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그리고 이동을 할 때, 냉난방을 할 때, 이 모든 삶의 영역, 우리나라 국민들 5천만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 이게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는 환경 문제로 접근하기가 쉬운데요. 지구상의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단위로 줄이기 위한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이 일이
환경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경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통상의 문제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10월 달에 프랑스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개편했는데요. 이 내용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으로 달리는 차량이 아니라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이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각각의 국가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 그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겠다. 친환경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기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서 탄소 배출량이 어느 기준 이상 배출이 됐다 그러면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전기차를 구성하는 철강의 탄소 배출량, 알루미늄의 탄소 배출량, 배터리의 탄소 배출량,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를 제외한 다른 원자재의 배출량, 그리고 그 전기차를 조립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의 탄소 배출량, 그리고 그 전기차를 조립한 지역에서 판매하는 프랑스까지 수송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해서 이걸 가지고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철강, 알루미늄 원자재가 있고 각각의 국가별로 탄소 배출 계수가 나옵니다. 이 탄소 배출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탄소 배출량이 많게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의 가공하고 조립할 때 에너지 분야의 탄소 배출 계수는 1.43인데 독일은 0.83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에너지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자동차들은 전체 생산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독일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겠죠. 자, 이게 앞으로 모든 영역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지금 우리가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이 얼마나 됐는지 이걸 가지고 규제하거나 인센티브를 만드는 제도가 경제적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또 이제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다른 나라들도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확장이 될 겁니다. 최근에 아리백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리백이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 전력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으로 조달함으로써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리백, 자발적으로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경영이나 생산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아리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아리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위기가 이 경제나 산업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럽의 탄소 중립 정책을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에 그린딜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천연가스 공급이 러시아로부터 중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경험했으니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 늘리겠다라는 리파워 EU 정책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전력망,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가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산업법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말로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법이지만 핵심적으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기후변화 대응책입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 산업, 전기차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나라 돈 약 489조를 투입하는 건데요. 이 얘기는 미국도 청정에너지 산업을 이 탄소 중립의 핵심 정책으로 가지고 가면서 산업 자체를 기존의 미국이라고 하면은 석유라든지 셰일가스라든지 화석에너지를 기반한 경제에서 아예 산업 자체를 탄소 중립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 경제는 어떻게 작동할 거냐.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도 점점 더 강해질 텐데 이 탄소 중립을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관련한 산업과 경제도 같이 작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기후위기를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을 산업전환 정책으로 추구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일자리와 경제 전환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한국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2018년도에 이 0 아래로 되어 있는 초록색 부분 보이시죠? 그게 우리나라의 숲이 흡수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0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배출하는 양이거든요. 그랬을 때 맨 아래쪽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에서 배출하는 전환 부분의 배출량, 주황색이 산업 분야의 배출량, 그리고 회색이 건물에서 냉난방을 하면서 배출하는 양, 그리고 파란색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송수단, 수송과 교통 분야에서 배출되는 양, 그 위에 초록색이 지어진 이 부분은 폐기물 분야의 배출량입니다. 보라색은 농업과 축산과 수산 분야에서 배출하는 양입니다. 자, 이게 7억 톤이 넘는데요.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이 되려면은 이 7억 톤이 넘는 양을 8천만 톤 수준으로 줄이고 8천만 톤을 흡수 또는 상쇄를 해가지고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7억 톤을 8천만 톤으로 줄인다는 것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랬을 때 바로 이 여러분 2018년도하고 2050년 시나리오 A에서 이렇게 두 눈을 딱 뜨시고 집중해서 보시면은 가장 큰 변화가 귤색 부분이 아예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귤색 부분이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예 사라졌어요. 이 부분이 뭐냐? 바로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과 가스 발전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배출하는 양이 2050년에는 제로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와우, 어떻게 지금 석탄과 가스 발전, 화석 에너지를 태워서 전기를 얻던 부분이 이만큼이나 있었는데 2050년에 이게 제로가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전기를 쓰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첫 번째는 탈화석 에너지겠죠. 그럼 화석 에너지를 안 쓰게 된다면은 지금 전 세계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77%가 화석 에너지인데 그걸 안 쓴다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전기화가 됩니다. 전기화라는 것은 석유, 석탄, 가스가 하던 일을 전기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연기관 차량, 그러니까 석유로 달리는 차량이 전기차로 바뀌는 겁니다. 농기계도 전기로 바뀌고 어선도 전기로 바뀌고 냉난방도 전기로 바뀌고 그리고 산업에서도 전기를 주요한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화석에너지가 하던 역할을 전기가 하는 거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죠? 전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발전소는 더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발전소를 지을 때도 어떤 발전소를 짓느냐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도에 전체 전력의 90% 가까이를 재생에너지가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50년에 재생에너지가 70% 가까이를 전력을 생산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양광은 낮에 전기를 만들잖아요. 풍력은 바람이 불 때 전기를 생산합니다. 근데 전기는 일정한 주파수로 생산량과 소비량이 같아져야 되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많아지면은 이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이 간헐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그때 등장하는 게 수요 자원 관리라든지 스마트 전략망이라든지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저장장치라든지 남는 전기를 열이라든지 가스로 전환하는 이런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 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 탄소 중립 사회의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완성해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시대의 전력 믹스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줄어들면서 이 대형 발전소가 하던 일들을 뭐가 대신하게 된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수요 관리는 돼야 되겠죠. 그 얘기는 2020년에 산업부가 만들고 2021년도에 이 논의가 확장되기 시작해서 2023년도에 분산에너지특별법이라는 게 통과가 됩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의 핵심은 지역에서 다양한 분산 자원을 이용해서 전력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시스템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하나씩 변해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고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2050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030년까지도 우리가 줄여야 되는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얘기를 했는데 203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국가가 정한 이 시간표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수요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2030년도에는 그래도 적어도 전기차가 450만 대가 보급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보급 대수는 50만 대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21.6%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2030년에 목표를 세웠을 때 현재 보급량은 7.5%입니다. 건물 분야에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린 리모델링의 목표가 2030년에는 160만 건인데요. 현재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을 한 게 7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와 2030년까지의 간극들이 있는 거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50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보급하고 재생에너지는 6기가씩을 보급하고 그리고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을 하는 그린 리모델링은 21만 건씩을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2030년에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 사이에 석탄 발전소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2030년까지 18기의 석탄 발전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 전체가 노력해서 바꿔가야 될 미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2023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155기가 정도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미국이 35기가 정도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등 태양광 발전 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2022년도에 3기가를 보급을 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2.5기가로 태양광 발전 보급량이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만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에너지 수요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회로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목표치는 더욱더 가감한데요. 2030년에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21%를 목표로 한다면은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70%가 목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8%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중요한 것은 그만큼 전력 분야의 탄소 발자국이 재생에너지 비중과 연동되어 있어서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남기게 되는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처럼 아까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도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지만이 탄소 발자국을 줄여서 우리가 산업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이 대형 발전소를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것을 수도권이나 대도시까지 송전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는 곳곳에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2010년도에 제가 독일의 에너지 전환 현장을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농장이었는데요. 농장의 지붕 위에 태양광이 올라가 있고 저기 노란색 간판에 농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유도 전기도 지역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기와 우유라고 상징되는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전환의 노력들을 곳곳에서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화구는 경상북도의 봉화구는 최근에 이 전기 요금을 줄이면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살기 좋은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보급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보급 활동들이 누적이 돼서 봉화군 전체의 주택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1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봉화군민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기를 올리고 그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팔아서 수익 얻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봉화군 덕적 1위의 이 이장님이신데요. 이 덕적 1위도 집집마다 태양광을 올리고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의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기를 올려서 그 전기를 팔아서 주민 수익형 모델을 만들고 있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녹색에너지 협동조합에서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수익 얻는 모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도 시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아리백 시민클럽이라고 해서 기업만 아리백을 하는 게 아니다. 기후위기에 관심 있고 또 행동하는 시민들이 이미 자기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바뀌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 협동 조합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태양광 발전 펀드에 투자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바꾸는 이런 활동들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대전 신탄진에 가면은 신탄진 주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막걸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100% 태양광 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리백 술이라고 해서 태양으로 만든 술이라는 이런 상표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곳이 최초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와인을 만드는 곳이라든지 맥주를 만드는 곳이라든지 위스키를 만드는 곳에서도 거기에 그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100% 태양광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도 100%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라고 광고하는 곳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이 있습니다. 괴산군에서는 이 나무가 많다 보니까 나무를 통해서 난방하는 시스템을 중앙난방 시스템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무를 다 태워서 나무가 숲이 한 폐에 될 정도로 태우진 않죠. 이 나무의 자원 순환적인 개념들을 반영해서 이 괴산군의 산림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순환성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에너지화를 하는 이런 마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에너지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 시민센터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우리 민족 종교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요. 보시면은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도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웠고요. 영국은 지금 900년 된 교회에서 거의 문화유산과 같은 교회에서도 이 교회 자체를 탄소 중립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서 경관이라든지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 건물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로 얻는 탄소 제로 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원불교 같은 경우에도 몽땅 햇빛 교단이라고 해서 교단 곳곳에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사용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천주교 대전교구 같은 경우에는 2040년에 탄소 중립 성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전 주보를 보시면은 갈마동 본당의 탄소 중립 활동 보고인데요. 이 본당의 전기 소비 현황, 가스 소비 현황, 그리고 전기 소비량 대비 태양광 생산량 이런 것들을 수치로 비교하면서 실제로 2040년 탄소 중립 성당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양도 다양하고 그리고 용어라든 것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도 해보고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면서 탄소 중립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마음의 부담, 와 이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2050년도에 파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했을 때 파리는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라고 이 전망하는 그림입니다. 이 미래가 힘들 것 같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도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농촌을 보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숲이 많고 또는 대기 오염을 줄인다거나 좀 더 삶의 속도를 좀 천천히 하면서 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꿈을 한번 꿔보자라는 의미에서 탄소 중립 시대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명해보자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 태어난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너무 가혹한 지구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이 행동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의무를 마땅히 지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공부하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